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모두 647개 전산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순차적으로 시스템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결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시민들이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를 직접 방문해서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의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가 마비됐다는 부분을 여야 정치권은 남탓 공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쿠폰 수십조 원을 뿌리느라 국가 전산망 안전에 쓸 돈이 없었다, 독재하다가 민생에 구멍이 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4박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와 핵심 외교 안보 현안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나서 600개 넘는 대국민 서비스가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한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습니다.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분한 자세로 국가 차원의 대처를 기다려주고 계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청래 대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제 주문을 했고요. 자, 일단 여야 간의 공방 이거 보기 전에 이동수 대표님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그 기관인지, 현재까지 복구 상황, 또 여전히 좀 불편한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국정자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국정자원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이 어떤 그 전산화 정도가 세계적인 걸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부 부처의 전산 시스템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정부24, 뭐 국민신문고 이런 이제 1,600개 정도의 정부 그 전산 업무 관련한 이 설비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인데요. 일단 대전에 본원이 있고 또 광주랑 대구에 또 이렇게 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6일 오후 8시 한 15분쯤에 이 전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서버 옆에 이제 배터리 두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를 옮기던 도중에 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온라인 서비스 677개가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네.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한 복구율 한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화재로 직접 영향을 받은 시스템이 한 96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 이제 대구 센터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한 번의 화재로 IT 강국 대국민 서비스가 멈춰섰다. 물론 이제 좀 복구가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많이. 자, 그리고 이게 이런 뭐 화재 사태 원인 이런 건 좀 정밀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텐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뭐 어떤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사고 원인이나 뭐 화재 원인 관련해 가지고는.
좀 얘기가 뭐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근본적인 이유는 뭐 리튬 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배터리를 옮기다가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크게 문제를 삼는 건 예. 이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셧다운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 탐구가 좀 더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결국 이른바 이중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데이터 복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화재가 됐을 때 동시에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중화 시스템 부재에 대한 뭐 어떤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재해복구 체계를 사실 제대로 구축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부 때도 뭐 카카오 먹통 사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이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2023년 11월에도 이제 당시에 뭐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 서비스 포함해서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고 네. 그때에도 이제 이거를 뭐 사회적 재난으로 정보 시스템 마비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행안부가 밝히고 이제 앞으로 뭐 이게 금방금방 다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당시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이거를 사회 재난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근본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이게 이제 배터리하고 서버를 한 공간에 뭐 60cm 네. 차이인가? 이것도 패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네.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예. 우리가 보면 컴퓨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본체가 과열되고 하면서 그 주변에 열기가 좀 상당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버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렇지 않아도 좀 과열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과열될 가능성이 큰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열을 많이 받고 열을 많이 받다 보면은 결국에 화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불이 난 것 같은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네. 폭발 가능성도 크고 한 번 불이 나면 그것을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배터리를 옮긴 것이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로 이렇게 옮기다가 결국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이 작업에 지금 알바생들이 투입이 되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폭발 가능성도 있는 이런 알바생? 네.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방송 직전에 정부에서 예. 발표가 났는데요. 예. 아르바이트생은 없었고 다 전문 인력들이었다라고 전문 인력들, 일단 협력업체. 발표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 어디라고 나왔다고는 구체적으로 하지만 밝히진 않았는데 네. 전문 인력이었다고 그럼에도 합니다. 불구하고 알바생들이 투입됐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면 저는 그 협력업체든 아니면 담당했었던 사람들이건 나와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폭발 가능성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을 제대로 주의 깊게 이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분들한테도 좀 실책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 경고가 있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미리 세심히 못 살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 이것을 이원화해가지고 만약에 주 서버가 다운이 되면은 다른 백업 서버 차원에서도 이것을 복구한 다음에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한치의 그 빈틈도 없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화재나 이것이 지금 화재였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지진 뭐 재난 이런 것들이 진짜 부딪혀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전 국민이 혼란함과 더불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은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동수 대표님 네. 그 시스템 이중화 있잖아요. 네, 네. 백업 체계 구축에 특히 이제 이게 보니까 이런 사태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재난복구 이중화가 필요한 건데 그냥 데이터 백업만 일부 돼 있고 재난복구 그 이중화는 아예 안 돼 있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이런 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뭐 백업도 그렇고 아니면은 양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체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일단 그 백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액티브 스탠바이라는 형태가 있고 또 액티브라는 형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어느 한쪽이 이제 작동이 불능이 됐을 때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대안이 되는 곳이 네. 대기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같이 활성화가 돼 있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한쪽 서버가 돌아가면 다른 한쪽은 이제 대기 중으로 있는 상태고 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양쪽 다 이제 돌아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사실 한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쪽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서 작동이 바로 될 수 있어서 이제 유용하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거를 예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긴 했는데 이제 액티브 방식으로 이제 좀 이 고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이게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다른 어떤 과정보다 조금 더 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뭐 한쪽은 액티브 상태로 돌려놓고 한쪽은 이제 대기 상태로만 놓는 이 시스템만 갖췄어도 지금보다는 빨리 복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쉽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좀 뭐 보안이나 전산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앞으로 좀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서 좀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님 뭐 1년 전부터도 약간 조짐 보였다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조짐 보인 거는 우리가 몰랐지만 2022년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있었고요. 2023년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유사한 사례 겪었는데 그로부터 또 2년 만에 이런 큰 사태를 겪었어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혹시 이게 예산 문제가 생각보다 좀 큽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결국 쌍둥이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중화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보면 뭐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뭐 따로 이제 동일한 환경을 갖춘 서버와 클라우드를 이제 외부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여러 센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 가동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는 거고, 그 지금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이게 있어요. 그때 말씀 주신 대로 그 뭐 행안부 사태도 있었고 그 전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네. 2024년 예산에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51억 그러니까 전산망을 이중화하는 예산을 예, 예. 251억을 반영했다가 당시 이제 그해 8월에 행안부가 갑자기 이제 235억을 삭감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삭감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뭐 행안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당시 뭐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제 그 후과가 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예산 삭감의 후과가 오는 게 아닌가 이동수 대표님.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뭐 백업이나 이중화 뭐 이런 논란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저는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일본 우리가 여행 가 보면은 일본 사람들 이제 막 요즘에도 현찰 쓰고 막 동전으로 막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일본 보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하죠. 예, 근데 일본 너무 가게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집에 좀에서 못 벗어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일본의 어떤 국민성이나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를 좀 선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제 아는 일본 이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나라에서 재난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디지털화 해놓으면은 이제 못 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지난해 초에 그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서 대지진 나가지고 막 온갖 그 재난들이 막 좀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현금이 그렇죠. 그때는 이제 현금이나 이런 요긴하다. 아날로그가 또 유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우리가 물론 이제 디지털화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은 또 여기에 너무 많은 걸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이게 이중화하고 백업해 놓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없어? 이게 백업이 이렇게 놀라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국회나 정부나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민생에 중요한 걸 짠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뭐 그건 여야 공통적으로 그럴 겁니다. 약간 정치 논리로 이거 할 때 내가 내 지역에 이거 갖고 가면 이거 나한테 표되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막 짜다 보면 정작 이런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치 논리에 밀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이없이 해보니까 뭐 몇백억 뭐 몇천억 물론 큰 돈이지만 하면 되는 거를 계속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23년에 그 정부 서비스가 마비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행안부 장관 사퇴해라 그랬었을 적에 예. 그때도 이 국가 이 기구 이 담당 기구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네. 생각보다 올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렇게 행정 마비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가해졌던 겁니다. 행정 마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안 하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예. 그런 행정 마비 사태를 일으켰으면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게 염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23년이면은 모두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었던 건 민주당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매 예산안마다 계속 시비를 걸면서 삭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미뤄 짐작했을 때 이 당시에도 정치적인 논리로 이 국정자원의 예산 편성을 막은 것은 민주당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식의 사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공공기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허탈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정치적인 논쟁을 삼지 말고 정말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정부 서비스를 만끽하실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네, 이동수 대표님. 비슷한 생각인 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R&D 예산 삭감해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과학자들 카르텔 뭐 이런 비판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많은 이 좀 전문가분들의 어떤 분석은 이 정부에서 이제 세수 펑크가 나서 어딘가에서는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 예산을 깎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단은 반발이 좀 적을 것 같고 티 덜 나는 데서 보통 깎게 마련이다. 근데 이제 과학자분들이 막 크게 막 정치적인 입김이 있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좀 순해 보여서 네,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표적이 됐을 거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이번도 똑같은 게 뭐 국정자원 이번 이 서버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번 뉴스 때문에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이번에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깎아가지고 뭐 다른 뭐 지역 사업이나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데다 많이 했을 텐데 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이 필요성을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 국가의 어떤 근간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정말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어떤 기초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정치권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했습니다. 자,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이제 100일 지났다.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2년 전에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민주당 대표죠. 행안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지 않았나. 윤호중 장관 경질하라. 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여야의 공방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뭐 이제 과거에 뭐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식의 사고 방식은 좀 너무 일차원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어떤 먹통 사태가 행안부 관련한 이 행정 전산망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그 전에 뭐 카카오톡 마비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뭐 당시에 어쨌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던 시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 이제 막 100일 지나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화재의 책임을 행안부 장관에게 돌릴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좀 답답하지만 아직 시스템 복구가 굉장히 소폭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완료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네. 마당에 당장 지금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여러 면에서 바쁘게 뛰고 있어야 될 행안부 장관을 뭐 경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사태에서는 여야가 어떤 정쟁을 하기보다는 당장 국민들께 이제 불편이 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챙겨볼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정부가 뭐 지금 이렇게 수습하고 관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얘기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뭐 윤호중 장관 경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국민들 삶의 정상화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조 부대변인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은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니까 정치 공세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국회가 진지하게 이런 사태가 안 나게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면 좋을지,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같이 손잡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간 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기업들을 맹폭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앞에다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치면서 산재에 있어서 엄벌을 가하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지가 이번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결국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를
내겠다 이런 식의 의지도 천명하셨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모두 다 무너지고 사실상의 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관공서에서 지금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21세기 현대사에 맞는 그 행정 운영입니까?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 민간 기업을 상대로 했었던 그거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지금 정부 관료들에게 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난 2023년에는요. 세울지방행정정보 시스템과 정부24 민원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647개의 서비스가 중단된 거예요.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이 국가 기능 마비는 단순히 이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북한이든 어디든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위협을 당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의 가장 큰 그 주안점, 가장 큰 주지시켜야 될 점은 누군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앞으로 이 자리에 누가 오든지 간에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옷 벗을 각오를 해라. 이런 식의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했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었던 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를 이번에 바로 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수 대표께 한번 이런 방식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두 분 이제 좀 의견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업체들 추상같이 다루던 그 건설업체에서 뭐 사망 사고 나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많은 공사 현장이 지금 중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현장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그 정도로 추상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코레일 사고가 났는데 그럼 정부 지분이 100%인데 그럼 이거 최고종 책임은 누구냐 그런 뭐 지적을 야당에서 한 적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민간 기업에 했던 추상 같은 잣대를 그래도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윤호중 뭐 경질 이걸 떠나서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그 부분 이제 신전 부대변인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뭐 민간 기업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공기업에서의 사고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이제 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거잖아요. 한 분 정도만 일단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인명 피해는 없어서 일단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좀 더 이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배터리에서 불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다 신경을 쓰진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사고가 됐고 또 논란이 많이 일었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는지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만약에 나중에 같은 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재명 박성민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 보안과 안전 설비 관련해서 원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주도권을 갖고 정부가 송구한 부분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현재 지금 상황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건 역시 또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윤 정부에서 과연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대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공주센터를 따로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중화를 하겠다라고 시도를 했지만 그게 결국 잘 되지 않았음이 보여지는 상황이었던 거고 뭐 윤석열 정부가 이중화 구축 예산을 축소하거나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환 체계가 마련되는 게 좀 지연이 됐다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이 역시도 사실은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죠.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국회에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 9시쯤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했어요.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4개 법안 표결 진행 또 뭐 여기에 대한 그 뭐 야당의 필리버스터 뭐 이런 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세요? 네, 일단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나면은 이 제적 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지금 국회 기준으로 하면 179명이거든요. 네. 이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면은 표결이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진보당만 합쳐도 2수는 넘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은 끝나고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크게 이제 4건인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하는 방송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상임위도 이제 좀 개편을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는 이제 어제 통과가 된 상태고요. 네. 현재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좀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여당 다수당이 추진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 좀 여론을 바꾸기 위한 어떤 방편인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2016년 2월에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테러 방지법 추진하려고 할 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때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꽤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움직이고 이제 좀 바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국민의힘에서 그런 뾰족한 좀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조부 대변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까? 표결로서 어떻게 뭐 막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한다? 과반이 일단 민주당과 범여권이 압도적인 과반을 넘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방어권이니 무제한 토론을 이용하는 건데요. 네. 저는 이동수 대표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피곤해한다. 이교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원흉이 누구이냐? 민주당이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께 속속 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 토론은 저는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보고, 지금 지난 주부터 해가지고 뭐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민주당만 피곤한 겁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180명 의원이 그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 준비하고 있죠. 정기국회는 시작했습니다. 지역구도 살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국회에 발이 묶여가지고 24시간마다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느냐.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쟁점 법안이든 아니든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일방 독주식의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60박 60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국회 끝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결국에 민주당이 제풀에 지쳐가지고 진정한 합의와 그 협치의 장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투쟁 방식이라고 좀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국민 증언 감정법 있잖아요. 본래는 네네네. 이제 이게 국조 특위 같은 게 활동 기간 끝나도 나중에 위증 사실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 거쳐서 이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본래는 국회의장 명의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사위원장 명의로 바뀐 배경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의장에게 이제 부담을 너무 지우는 것 같아서 이 부담을 좀 덜려고 고발 주체를 변경했다라는 취지인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했던 내용은 결국 이 어쨌든 국회의 대표자가 국회의장이시잖아요. 근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을 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지, 이거를 이제 특정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나 그 위원들이 그 과반수를 해서 연서로 또 고발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맞냐라는 좀 내부에서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장실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재수정 법안을 낼 것 같다라고 이제 기류를 그래요? 읽었고, 뭐 최종적인 확정은 고위 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서 수정 법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재수정이라는 상황입니다. 거는 다시 의장으로 가는? 네, 원복하는 겁니다. 그 얘기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신조 부대변인 뭐 더 센 추미애 법이다, 다수당의 독점 고발권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야당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 운영도 일방적으로 하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개딸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봤을 적에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이것을 제동을 걸었다고 해도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 가능하도록 하는 이 문구를 지울지 안 지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운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것에 있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인데 왜 그 국회 대표 권한을 뛰어넘어가지고 일개 상임위원장이 국회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 문제가 있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파적으로 바뀐 것에 있어서 국회의장도 아니고 일방 정파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분이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고발의 주체로 활동해서 되느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박상민 최고위원. 말씀하세요. 근데 이 증언 감정법이 이제 핵심이 국회에 와서 위증하는 사람 처벌하겠다. 그 처벌하는 방식도 좀 루트를 다양화하겠다.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국민의힘 사람이어서 이 상임위원장이 이거를 이 고발을 안 하고 이제 뭉갠다든지 이럴 때 이제 나머지 의원들이 과반이 이제 좀 연서로 고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고발하게 돼 있는데 이걸 법사위원장으로 뭐 가져온다든지 권한을 이런 게 지금 핵심인데 이게 보면은 의장실에서도 반발한 걸 보면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것 같고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제 생각에 내년에 이제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는 그거 목적으로 조금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특히 이제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급발진한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박상민 최고위원님. 네, 근데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무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 12.3 계엄 관련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해서 사실상 위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에 가서는 또 다른 진술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뭐 문건이 뭐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옷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CCTV 상으로 봐도 그렇고 특검 측에서 확인한 내용과 받은 진술을 봤을 때는 사실 명확하게 이 문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관여를 했다라는 혐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특위에 와서 그 국정조사 특위에 와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 고발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길 정체도 길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월곡램프부터 막힙니다. 반대 성수 분기점 방향은 기름 램프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더 가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진영 간 갈등 극심했던 법안들이 이제 줄줄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검찰청 페이지 두고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이 위헌이다. 헌법 소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위헌 소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게요. 일단 우리 헌법 자체가 검찰의 존재를 전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89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 같은 것들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쭉 이제 이어져 왔던 이 조직인데 이거를 단숨에 날리는 게 저는 가능한 일인가?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로도 이제 이 사안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뭐 검찰청
구성이라는 거를 없애는 거지 검찰이 하고 있는 기능들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사 자체를 갑자기 이제 국가에서 사라지게 한다든지 뭐 기소 자체라는 기능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존재했던 그 필요한 사법적인 기능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분리를 하고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일인 거죠.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쪼개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에 막대하게 이제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에서도 입법권을 통해서 이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라고 검찰 내부의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검찰 개혁 이라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정부가 사실은 뭐 지금 보면 뭐 방통위도 이렇게 바꾸고 뭐 아니면은 기재부도 이제 쪼개고 아니면 청을 새로 만들고 특허청을 뭐 이제 바꾸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기능을 배분하고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저는 정부에게 충분히 주어진 기능이고 권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총리를 없애고 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위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검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검찰이라는 단어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그건 위헌입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기능을 그대로 둔다고 하셨는데 아니죠. 검찰에서 지금 행하고 있었던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의 기능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 기능을 삭제시키는 것 자체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도 없애겠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위헌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검찰에 있는 구성원이 수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천 명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어떤 검사나 수사관한테 당신 수사를 하실래요? 기소를 하실래요? 물어보면은 제가 법조인들한테 여쭤보니까 100이면 100 기소로 간다고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몸이.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진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촌극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약이라든지 민생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범죄를 우리가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다음에 민생범죄율이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러한 민생 범죄를 아주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사라진다고 한다? 저는 5배, 10배, 100배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신다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박탈이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볼 적에 검찰을 없애는 것 자체는 위헌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내에서도 반대 입장 표명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장검사급에서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 야만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차지권 제출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해요.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뭐 후배 검사들의 비판을 약간 좀 달래는 차원 같긴 한데 앞으로 그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생각도 들고 자 이런 공방 전현희 의원은 이런 사람들 빨리 징계해야 된다고 뭐 얘기도 했는데 요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또 이제 노만석 직무대행이 좀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게요. 네. 지난 8일에 이제 출근길에 이 검찰청 폐지안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그때는 검찰 이거 해체되는 거 이거 검찰 잘못해서 검찰의 잘못에서 좀 기인한 바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네, 이런 말도 이제 했죠. 좀 이게 여권과 좀 보조를 맞추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은 뭐 참담하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찰 내 어떤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반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영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검찰도 지금 호락호락하게 이거를 뭐 당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 자리에 앉아있기 진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 제가 이제 뭐 안쓰러워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터뷰할 때 표정 보면 저 자리가 지금 어떨까 저 바늘 방석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자 박성미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조직에서 일부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집단 사직까지 갈 그런 동력이 있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검찰 개혁을 막아줄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항상 반발을 해왔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인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뭔가 구조가 바뀌고 개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부침이라는 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침이 있다고 가야 될 길을 안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근데 검찰개혁은 저는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논의는 수년간 축적됐다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뭐 검찰의 기능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찰청의 이제 수사와 기소 권한이 이제 동시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지 수사와 기소라는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사라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꼭 검찰만 가져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이 물론 뭐 일 잘하는 검사들도 있고 검찰의 역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와 기소권이 집중됐다 보니까 뭐 이른바 표적 수사라든지 표적 기소라든지 뭐 혹은 정치권과의 유착이라든지 뭐 이번 윤석열 정부만 보더라도 뭐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통화를 비화폰을 통해서 하고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특히 뭐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도 많이 있었던 거고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도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정말 검사 뭐 150명이 투입돼서 몇 년간 수사를 이어가고 주변 사람 털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검찰을 이대로 어떤 이 기능의 집중과 막강한 이 권력의 비대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어서 저는 이렇게 좀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고 새롭게 구조를 짜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을 마치 뭐 헌법상으로 다퉈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리고 책임 총리를 만든다거나 부통령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그거 자체로 위헌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아예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동수 대표님. 이제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정부 조직 개편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이런 거 있을 때 보면은 바로바로 시행되는 식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번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이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청이 해체되는 건 확실하지만은 세부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소청으로 가는 검사들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1년 동안 지켜보고 네. 이제 그 뒤에 좀 하겠다는 건데 저는 왜 굳이 1년으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개혁에 만약에 했는데 강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후폭풍이 좀 있고 여론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부분 우려해가지고 1년 유예기간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령할 것이다. 자, 요거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 얼마 없으니까. 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진숙 축출법 맞다 틀리다. 짧게 한 말씀씩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위해서 이 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고 상임위원을 늘리고 그리고 과방위에 있던 방송진흥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이제 일원화를 하고 이런 문제는 네. 큰 틀에서 방송진흥을 위한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인 거지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자아가 너무 비대하고 일종의 피해자 서사를 쌓아서 본인의 정치 출마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그냥 법으로 이진숙은 안 된다라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고 현재 이제 방통위 직원들이나 위원들도 그냥 그대로 승계하게 해놨거든요. 다만 이제 정무직은 안 된다는 조항을 둬서 이진숙 위원장만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동안 보면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방통위에서 이진숙 위원장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데 안 물러나니까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위헌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조 부대변인.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방통위의 모든 사무를 승계하고 고용관계나 규칙 등도 다 이어집니다. 근데 부칙에 다만 정무직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법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택가리 간판 가리에 불과하다고 좀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다자 외교 대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지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납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네. 외교 참사를 넘어 외교 재앙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공조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관세 협상도 장동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그랬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 3,500억 불을 내주는 것을 그대로 사인했다라면 본인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외신에다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 자체, 그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에도 유효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들을 속인 것이죠. 그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는 그 발표 자체는 이미 있었던 사실조차도 비틀고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속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유엔 그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비핵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전에 G7 외교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한다. 우리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공동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공통된 합의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 무대에 나가가지고 북한 핵을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근데 이게 다자 외교 무대였잖아요. 유엔 총회에 각오했던 게. 그리고 연설도 하셨고. 근데 여기서 뭐 양자 회담도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과 많이 했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에이펙의 이 각국 정상들에게 알리고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자 회담에 참석해서 여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올인하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정상회담을 했고 에이펙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네. 이 무대에서 굳이 트럼프 대통령만 보면서 뭔가 거기에 외교 일정을 집중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을 만나서 MOU를 맺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의미한 성과들이었고 성공적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또 가셔서 한국이 정상화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좀 더 네. 의미 있는 성과들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도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박성민 전 최고 말씀이랑 좀 의견이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치국 평천화를 하려는데 수신제가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통령이 유엔에서 막 연설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블랙록 회장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그걸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외국 나가 있는데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하겠다, 뭐 방미특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지금 이 논란을 또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엔드 구상, 그러니까 북한과 이제 교류나 관계를 정상화하고 네. 비핵화하겠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참석하셔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무슨 대통령 주변에 한미 동맹파가 너무 많다 막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이게 대통령의 외교 기조랑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민주당 내의 어떤 전열부터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오후에 속보를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냐 안 하냐 갖고 이렇게 논란이 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부터.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감 출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요?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네.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뭐 가겠다는데 사실 그거 안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으로 된 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이제 바로 또 이 집권한 정부다 보니까는 네.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현지가 필요하다 해서 총무비서관으로 갔다가 이분이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분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 하던 시절부터 이제 인연으로 지금까지 온 분인데 이제 이 1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다 보니까는 네. 본인이 원래 갈 자리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요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러니까
좀 이제야 알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뭐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는 다들 이제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대통령실 내부에 이제 개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출석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개편한 건 아닐 거고 이 정도 개편이 이제 발표가 되려면 이미 이제 그림을 좀 짜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그래서 언제쯤 이제 옮길 거고 그게 이제 발표가 언제 될 거다 이 정도의 타임라인은 다 갖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정들 때문에 총무비서관으로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라는 게 본인 입장이라는 건 네. 협조하겠다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겠다는 건 민주당이 합의해 줘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조 부대변인? 국정감사 안 나오려고 인사발령까지 내는 김현재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완전히 사유화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김현지 비서관을 왕현지라고 불러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숨길 게 많길래 본인의 최측근 인사마저도 이런 식의 행태를 벌이느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팽배해질 것이고, 저는 이번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실은 십상시대에 의한 정부 그리고 환관들이 판치는 정부이자 문고리를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살배기 은규는 오늘도 아빠 엄마 곁을 맴돌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은규의 부모님에겐 그 하루가 어렵기만 한데요. 아빠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 엄마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각장애인이기에 돌봄 선생님의 도움 없인 단 1분 1초도 아이 곁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은규가 사는 집 상태도 열악합니다. 낡고 오래된 흙집은 곰팡이가 벽과 바닥을 덮었고 갈라진 벽틈 사이로 지붕마저 내려앉고 있어 위험하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은규네 가족. 작고 어린 은규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맑고 일교차 큰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9도로 활동하기에 적당한 기온이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소폭 오르긴 하겠지만 내일도 역시 서울과 전주 25도에 머물겠고 대전 24도 등 야외 활동하기에 적합한 기온이 되겠습니다. 23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역시 평년 수준입니다. 서울이 17도 등 전주
전국적으로 13도에서 19도 분포가 되겠고요.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10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후도 상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교차가 요즘에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 한 개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 가벼운 겉옷, 걸칠 수 있는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량이 줄겠습니다. 간간히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 지역과 경북 내륙으로 소나기가 약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중점 사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입니다. 경기와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8도, 습도는 6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 행정 시스템 장애가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등 73개 서비스가 복구돼 오후 4시 현재 복구율은 11.3%로 늘었습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주 보석신문 때 석방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대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에 사법 독립성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재소환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탔던 신모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비자 문제까지 시급한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뒤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 전화 연결해서 주요 외교 안보 현안 짚어봅니다. 김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 의원님께서는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시고 정통 외교 관료, 한미일 실무 외교 북핵 문제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현안은 바로 한미 관세 협상 같습니다. 자, 네네. 지켜보는 국민이나 경제계 입장에선 불확실성 계속되는데 미국의 압박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당초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합의가 잘 됐다 이렇게 자평했었는데 자 외교 협상을 실제로 해보신 의원님 시각에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김칫국 외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칫국을 왜냐하면 너무 빨리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외교 협상의 가장 큰 그러니까 원칙이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을 끝내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룩했다고 이제 막 국민들한테 그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타협을 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뭐 합의했다고 할 때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기 뭐 이게 합의문을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더 이렇게 막 너무 압박해서 나오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뭐 미국이 더 압박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의 설명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네. 그게 어떤 한미 간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그렇다고 상대방 미국 측에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원래는 그런 상황에서는 협상은 원래 끝날 때까지 이제 대외적으로 설명을 좀 피하고 네. 앞으로 그 협상을 통해 가야 되고 협상 과정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밝힐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그렇게 이제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고 이견이 이제 해소되는데 조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우리 돈 490조 원입니다. 우리 거의 외환 보유고 규모하고 비슷한데 그걸 한 번에 현금으로 높은 비중의 직접 투자를 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 얘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을 텐데, 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양측 간에 상당히 간극이 커 보이거든요. 자 어떤 그렇습니다. 선에서 그 김건 의원님이 보시기에 절충점을 한 요 정도 선에서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우리 외환 보유고가 뭐 4,160억 달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환으로 들고 있는 달러는 한 250억 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 어디 뭐 투자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500억 불 중에 뭐 몇백억 불이라도 당장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보낼 외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 외환 위기 상황이 안 오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한미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달성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지는 않는다는 보장이 될 만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로 나오는 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됐든 어떤 제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망치면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이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 장치를 꼭 마련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됐건 그 안전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통화 스와프는 좀 뭐 있다고 봐야 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결국은 그게 통화 스와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있어야지 이게 합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국 관계를 뭐 파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도 좋고 우리 경제도 좋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시점에는 그렇게 될 텐데 좀 뭐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논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서로 양국민의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양국민이 감정 싸움으로 발전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아까 뭐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의 선불 발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자,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도 나와요. 반도체 관세를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매기는 방안 제기되고 있고 전자제품 제품 안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개수에 맞춰서 관세 부과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건데 요즘 보니까 진짜 환율 시장도 불안하고요. 코스피도 빠지고 있고 이게 협상이 지연되면 결국 경제 그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는 관세를 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관세를 낼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관세율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경쟁국들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그 제품의 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중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협상이 지연되니까 환율이나 코스피 뭐 불안도 나타나고 있고 뭐 기업 가게 심리도 막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언제쯤이 타결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직접 결정하고 뭐 결단을 내리고 이래야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난번에 우리 관세협상 대표단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뭔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지금의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잘 살려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정부에서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예, 한 달 후 에이펙 트럼프 방안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딱 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하셨고요. 네. 자, 우리 김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자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안보 문제, 이른바 동맹 현대와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 겉으로 지금 막 이견이 확 표출돼 있지는 않은데 이게 곳곳에 또 민감한 부분은 분명히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이제 정부 보고도 받고 하실 텐데 안보 현안 이거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보고 받기로는 동맹 현대화 부분은 그 지난 정상회담 때 상당 부분 이렇게 공동의식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제 관세 부분이 잘 안 돼서 뭐 서명이 안 됐다 이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이제 뭐 구체 사항은 뭐 밝히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 관세 부분이 타결이 되면 결국은 동맹 현대하고 함께 해가지고 뭐 합의문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 사항들을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동맹 현대화 이게 또 이제 좀 민감한 게 주한미군 위상 문제도 있고 이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이게 뭐 인도 뭐 태평양 전체 전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전처럼 우리 대북 억지에만 좀 집중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뭐 걱정도 우리가 좀 있고요. 거기다 뭐 만약에 뭐 타이완 같은데 유사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발을 담가야 되냐 발을 빼야 되냐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요 임명록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4성이 아닌 3성 장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이제 오류라고 해명은 했거든요. 자, 이게 김건 의원님 보시기에 단순 해프닝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건 해프닝이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인데 이걸 3성 장군이 어떻게 했다는 거는 뭐 오기한 단순 오류?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데 또 미측도 그렇게 해명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서 그 주일 미군을 4성 장군으로 하면서 이 지역을 좀 맡기고 우리 주한미군을 3성 장군으로 이제 뭐 떨어뜨릴 거라는 보도가 사전에 난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두 개가 연결돼 버리니까 이런 해프닝도 그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런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거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는 가지는 거는 자연스럽다. 다만 뭐 일단 이거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거기 그 미국에서 해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 믿어주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큰 범위로 이렇게 바뀌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북 군사 대비 태세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게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동맹 현대화의 방향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만 대원칙은 뭐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반도에서 우리의 억지력,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절대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미 간의 논의를 하면서 어떤 과도 기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 가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그 북한에 대한 한미 동맹의 억지력은 전혀 그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김건 의원님의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핵 문제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 내놨습니다. END, 엔드 구상입니다. 네네. 뭐 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에서 그 이니셜 따가지고 EN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교류, 관계 정상화. 이건 본래는 이제 국교 정상화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이제 그 단계별 뭐 단계라기보다 또 위성락 실장은 뭐 병렬적인 개념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여하튼 여권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거든요. 김건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지금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을 동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해서 뭐 우리 청소년들도 막 처벌하고 뭐 청소년 교양법 이래서 뭐 우리 남한 드라마 절대 못 보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갔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거는 우리 남북 간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시도하는 남북 간의 단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미약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교류 이가 교류지 않습니까? 교류하는 거 당연히 좋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북한이 저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교류를 끌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 방안이 없어서 어떻게 하자는지 약간 공허하다는 생각이 저는 공허하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뭐 그렇죠. 현실성 어떻게 북한을 불러올 거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북한이 잘해주기만 하면 북한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해준다고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류와 협력을 다시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 파트에 있어서는 그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 뭐 이런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뭔지 개념이 좀 안 잡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장관은 END가 순서적인 거라고 설명하고 위성락 실장은 이게 END가 순서가 없고 상호 추동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위성락 실장 얘기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핵화라는 건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미 이걸 과정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중단, 감축, 폐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핵화가 되고 관계 정상화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폐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순서가 딱딱 있다기보다는 어떤 상호 추동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다른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오늘 이거 자중질환 외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표현을 쓰셨군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서로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여권에 계신 분들 사이에 너무 말이 안 맞고 또 동맹파로로 비난하고 이런 게 좀 자중질환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인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대북 정책이라는 거는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예. 뭐 북한도 지금 우리도 이제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그러고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END라는 구상도 좋고 그다음에 뭐 3단계 비핵화론도 좋은데 예.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공유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또 회담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하고 공유하고 공조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미국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노력도 지금 별로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걱정스러운데 그런 노력도 더욱더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 이제 그 경주 에이펙 열리면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가장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무역 협상 그거를 종결 지으려고 할 텐데 북핵 문제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요? 언급은 될까요? 뭐 북핵 문제, 북한 문제 이게 결국은 주요한 국제 및 지역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중 정상이 만나면은 논의가 되겠죠. 원칙적인 얘기 정도는 할까요? 예, 원칙적인 얘기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 북한이 이 모든 거의 전제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는 오가있지만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떤 뭐 구체적인 진전이라든가 뭐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자 문제 이것도 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뭐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 마치고 뭐 30일 출범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문제 좀 뭐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장기간 좀 이게 이제 문제가 잘 해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돼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공장 건설하다 말고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투자 계획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뭐 그렇게 장기간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9월 30일 날 일단 워싱턴에서 1차 워킹그룹 회의를 한다니까 네.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개최되는 건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직원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공장도 건설하고 뭐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비자 제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라고 해서 우리가 전문직 비자 쿼타를 따로 받는 거죠.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미 의회 결정이 필요한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 단시간 내에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령 예를 들면 한국 기업 직원에 대해서 특별 비자를 발행한다든가 네. 아니면 발급 비자를 기간을 단축하다든가 아니면 B1 비자가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좀 확실하게 좀 공동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훨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빨리 해서 좀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대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빨리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건 의원님이 이 위원회 위원 맡고 계신데 이재명 정부의 국제 외교 몇 점 주실 건지 이건 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낙제점을 받을 위기에 있죠 지금.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김치국 외교, 자중질환 외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외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미 외교는 총력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력 외교를 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게 첫째 야당입니다. 예. 야당이 같은 목소리로 미국 측에 얘기한다면 미국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소통 채널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종교계입니다. 우리 종교계가 전통적으로 우리 미국 종교랑 깊은 관계, 특히 기독교계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가 다 같이 노력해줘야 이제 이게 대미 외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면 야당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러고
기업은 기업 옥죄기법 계속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종교계는 뭐 특검 수사에서 막 종교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총력 외교를 펼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장애를 조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좀 뭐랄까 외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시바 일본 총리 이제 퇴임 직전인데 내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여 만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단 정부 측의 설명은 이제 셔틀 외교의 정착이자 한일 관계 발전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외교적으로 많은 걸 투자해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런 목적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2기 미국 상대하는 데 있어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은 뭐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네네. 동맹 관계의 외교는 그냥 일반 다른 나라들하고 할 때랑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하고 할 때는 막 비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동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이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동맹이 틈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동맹이 무너지면은 그러면 적을 이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맹국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이견이 있더라도 그걸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동맹 외교를 잘 성과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뭐 이견이 있다 그러면 잘 갈무리해서 물밑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능력 있는 외교고 그런 외교를 하려고 우리 정부 여당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네, 윤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어때요? 편리해요? 아니면 좀 불만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데이트된 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지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막아뒀어요? 네. 이야, 이 카카오톡 윤 기자가 이거 안 하면 실망하겠는데. 자, 상당수 이용자들이 실제로 반응이 이제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뭐 1점짜리 혹평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집중됐어요? 네, 이게 사용자 경험 UX라고 말하죠. 분석기관에서 카카오톡 개편 당일인 지난 23일 리뷰 1000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2%가 업데이트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뭐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다,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직접적인 불만도 많았는데요. 특히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 UI 불만이 19%, 친구 목록과 프로필 관련 불만이 10%로 두드러졌습니다. 기존에는 친구 탭에서 바로 친구 목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본 화면이 격자형 피드로 바뀌면서 이게 친구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좀 중심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목록만 보려면 추가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보다 SNS 흉내에 치중했다며 반발이 커진 겁니다. 심지어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15%, 뭐 서비스로 다른 서비스로 이동을 고려한다는 의견도 4%에 달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굴욕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보니까 광고 노출 넣은 것도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게 틀자마자
광고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용자들의 혹평이 카카오 주가에까지 영향을 실제로 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편에서 친구 탭은 격자형 피드로 바뀌었고 네. 여기에 친구 프로필 변동 내역하고 동일한 크기의 광고가 함께 노출대로 설계가 됐거든요. 이용자들은 광고가 메신저 기능을 방해한다라는 불만을 쏟아냈고요. 네. 실제로 이 광고 관련 불만이 전체 리뷰의 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곧바로 시장에도 반영이 된 건데요. 지난 26일 카카오 주가가 장중 한때 4% 넘게 하락하면서 6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용자 불편 호소가 단순히 이제 서비스 평판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그간 국민 메신저로서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 후폭풍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카카오도 하차했나요? 여론을 뭐 좀 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개선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우선 미성년자 쇼폼 노출 문제에 대응을 먼저 했는데요.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무제한으로 쇼폼 콘텐츠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렇죠. 이게 지난 27일 보호자 인증을 통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추가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오픈 채팅 신규 생성, 참여 제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 환경에 대한 불만을 반영해 상태 메시지,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등 소규모 업데이트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큰 건 친구 탭의 이 격자형 피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카카오는 오늘 업데이트 이전 기존 친구 목록을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으로 복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좀 반영해서 올해 4분기 내에 이런 친구 탭 개선 방안을 좀 적용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또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좀 간소화되는데 네. 카카오는 지난 이게 쇼폼 탭 내에 이게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마이너 업데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이용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켜자마자 친구들의 게시물이 보이도록 개편을 한 건데 예. 이게 업계 관계자나 지인들의 게시물이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거에 따른 불편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생일인 친구 목록을 상단에 배치하고 게시물은 그 아래로 밀려나도록 구조를 바꾸기도 했고요. 덕분에 이제는 스크롤을 좀 내려야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다만 예전처럼 생일인 친구 표시 안함 이런 설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선물하기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막 정보 전산망이 마비되는 거 이것도 놀랍지만 카카오톡 하면 정말 대표 메신저인데 맞습니다. 이런 거를 되게 잘 많이 연구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러고 좀 약간 당혹스럽긴 해요. 근데 카카오가 친구 탭을 원래처럼 전화번호부식 구조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배경이 뭡니까? 사실 오늘 복구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기존의 업계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바로 광고를 꼽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는 친구 탭 개편과 동시에 이게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를 노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미 광고주와 사실 계약을 좀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 다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이용자에게 보기 방식을 선택하게 하면 이게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쉽지가 않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카카오가 롤백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결정을 한 상태지만 이걸 이제 한다면 상당한 비용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당장 지금 전면 복귀는 어렵고 대신 사용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나 추가적인 마이너 업데이트 방식으로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광고 노출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수익성 개선 이걸로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최적의 많은 이용자들 정말 국민 메신저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자기소개서 쓸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아주 보편화돼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지원자가 AI로 작성했는지 자기가 진짜로 쓴 건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결국 자기 스토리가 아니네?
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불이익을 줬다는 케이스도 좀 많은데요. 네. 이게 사실 먼저 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10명 중 9명이 이미 AI를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I 도구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은 지원자가 직접 쓴 글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게 AI 표절률 검사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채용을 진행한 10개 기업 중에 9곳이 이 검사를 활용한다라고 밝혔고요. 표절률이 높게 나오면 감점 처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격 처리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인사 담당자들은 실제로 탈락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좀 극히 드물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지원자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좀 불이익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쓴 흔적이 있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성의 있게 작성했는지 여부가 좀 관건인 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실제 스토리여야지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그 AI 활용 자기소개서를 모든 기업이 같은 잣대로 적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쓰면 뭐 이런 회사도 있겠지만 좀 다르겠죠, 기준이. 네, 맞습니다. 이 기업마다 AI 활용에 대한 입장이 좀 상당히 다른데요. 어떤 회사는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를 글쓰기 능력 평가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AI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회사들은 맞춤법 교정이나 문장 다듬기 수준은 허용하고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AI를 통해 글 전개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지원자의 역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들조차 서로 다른 기준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 모 계열사는 AI는 절대 사용 안 된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고 반면 다른 계열사는 문장 교정 수준은 괜찮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 회사마다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에 따라 AI 활용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 글이냐 아니냐 이걸 따진다기보다 AI 활용 잘하면 나중에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일하는데 더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인재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구직자들 사이에선 티 안 나게 챗 GPT로 자기 소개서 쓰는 그런 방법까지 이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입사하는데 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AI가 쓴 문장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챗GPT가 자주 쓰는 기계적인 어투를 수정한다거나 뭐 접속사를 인위적으로 넣고 특정 어미 표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완벽히 탐지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AI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이 단순히 단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언어 패턴과 통계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 일부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만든 글 특유의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프로그램에도 한계는 물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자체 감지 도구를 만들었지만 이게 100%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이게 결국 외부 공개를 포기한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따라서 좀 억울하게 의심받을 가능성도 이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현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 기자 보시기에 구직자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 인사 담당자들 의견부터 먼저 전달을 해드리면요. 입을 모아서 말하길 자기소개서 자체는 본인의 어휘력과 논리력을 보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 경험을 어떻게 풀어내고 이거를 회사의 업무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좀 평가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접 준비 단계에서는 좀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를 모의 면접관으로 설정을 해서 예상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을 다듬는 훈련을 활용하면 이게 실제 면접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향후 업무 환경에서도 AI 활용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게 지원자가 이를 어떻게 도구로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좀 오히려 장점으로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정식 운항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운행을 멈추고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일단은 전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네, 이게 지난 18일 첫 정식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게 한강버스가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근데 22일 이게 전기 개통 이상, 26일에는 방향타 고장까지 잇따라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게 운항과 중단이 반복되면서 이게 안전 우려가 커졌고 서울시는 승객 안전을 위해서 29일부터는 10월 말까지 무승객 상태로 시범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는 운항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미세 결함들을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단순히 결함을 고친다기보다는 이게 운항 자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점검을 좀 넘어서요. 네. 실제 운항 조건과 동일하게 하루 14회 반복 운항을 하면서 데이터와 경험을 좀 축적하는 데 목적이 또 있고요. 네. 기계 전기 개통뿐만 아니라 선체 주요 부품까지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운항 인력의 숙련도를 좀 높이는 훈련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다양한 날씨나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기권 이미 구매한 시민들도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해서는 뭐 환불은 되는지, 그다음에 시범 운항 끝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정기권을 구매한 시민들에게는 5,000원이 환불이 되는데요. 네. 환불 절차는 티머니 홈페이지와 앱,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시범 운항이 끝난 뒤에는 하이브리드와 전기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일 거고요. 첫 운항 시간도 더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추석 연휴 직후부터 SRT 좌석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승차권 구하기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번엔 왜 주당 3,000석 넘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인데요. 그동안 SRT는 열차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예비 편성이 아예 없어서 이게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KTX를 20차례 빌려서 긴급 투입해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수서역에 상시 예비 편성 열차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네. 10월부터 SRT가 이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년 열차, 그러니까 열차 2대를 연결한 것을 줄이면서 네. 좌석 공급이 주당 3,280석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보유 차량 현황은 어떤지, 앞으로는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SR이 보유한 차량이 32편성뿐인데 네.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까지 무리하게 신규 노선을 확대하다 보니 예비 열차를 둘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비 정상화나 안전 강화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좌석 공급이 좀 줄어들어서 국민 불편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코레일과 SR이 역사와 차량을 통합해 운영하면 좀 노선 배분과 예비 편성 활용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모두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지금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 찾아갈 때 우리 추석 선물 들고 가는데, 근데 이 선물 세트가 생각과는 달리 가성비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 그 올해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중에서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 43종의 상품 가격을 이제 조사해 봤는데 이게 36종이 세트 가격이 이제 낱개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 가격이 더 비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낱개랑 사는 거랑 세트로 사는 거랑 봤을 때 적게는 24%, 최대 103%까지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예상이 됐지만 포장비 들어가죠, 마케팅 비용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포장 이렇게 이제 세트 상품이 오히려 더 비쌌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야, 이건 의외다 하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세트 네.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또 근데 같은 상품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이것도 이제 조사가 됐는데 네. 대형마트, 백화점, 제조업체, 공식몰 요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이미 예상을 하셨다시피 백화점이 가장 이제 비쌌고요. 네. 품목별로 본다 그러면 통조림 선물 8종 가격 봤더니 최소 25%에서 최대 68%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김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다른 이런 대형마트나 아니면 뭐 할인가에서 팔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뭐 크게 뭐 2배까지 더 비쌌다. 이런 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잘 따져보고 똑똑한 소비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좀 저렴하게 사는 팁 있을까요?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제 유통업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먼저 만약에 사실 구매가 있다 그러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상품 특히 이제는 추석 명절 상품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프라인. 그래서 명절이 다가올수록 할인율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1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계에서요. 일정 금액 이상 할인 이런 것도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확인하셔서 할인 혜택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주의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세트 상품이잖아요. 안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샴푸긴 샴푸인데 어떤 샴푸인지를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선물이라는 게 이게 상상력을 그렇게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물을 과연 뭘 줘야 하는지, 부모님한테 용돈은 얼마 드려야 되고, 조카들 만났을 때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계도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민간 기업의 리서치 플랫폼에서 이번 조사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서베이를 돌린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준거라고 될 수가 있겠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용돈이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께 뭘 드릴 거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용돈이 41%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뭐니 해도 머니. 맞습니다. 이런. 과일, 뭐 건강기능식품, 뭐 정육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응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받고 싶은 선물은 뭐냐 물어봤더니 상품권이 1위였습니다. 51% 정육, 용돈 이런 순이었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께 그럼 용돈을 드린다 그러면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이 40%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2순위는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이제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주위 분들은 용돈을 드리는구나라고 참고하시고 본인의 이제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최근 다시 1,400원대로 오른 환율입니다.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1,400원은 넘겼어요. 이렇게 원화 약해지고 달러가 강세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 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될 거야라고 이제는 예상을 했었어요. 연내 2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예상보다 미국의 이제 하드 데이터가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데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 이 시그널이 좀 후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드 데이터가 좋게 나왔느냐?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최근에 3.8%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잠정치가 3.3%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이유가 좀 사라지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야지만 돈 풀어갖고 좀 경기 살린다 이런 이유를 들 텐데 이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경제가 왜 좋지 봤더니 실제로 무역 적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줄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갔을 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런트 방식, 이 선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하나로 인해서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원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구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우리가 환율이 1,400원이 넘었을 때는요. 그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주요 통화국 6개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인데 네. 이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한 97 정도 돼 있거든요. 네. 뭐 워낙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긴 하더라도 100 이하입니다. 100 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은 1,400에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봐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외국인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이 펀더멘탈 실제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자. 일부에선 상단 1,420원대로 열어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다시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이 갈려요. 네. 권혁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1,400원대 이상으로 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부 이 펀드부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상 1,400원대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겁니다.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환율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3,500억 달러 무지막지한 돈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환율 불안 상태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이상으로 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통상협상 타결 안 되는 게 환율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구윤철 부총리 발언에 따르면 미국과 환율 협의 마쳤다. 조만간 발표하겠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은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구윤철 총리 발언은요. 시장에서 지금 해석하는 거는 그 얘기는 아니고 그 과거 정부랑 이제 미국이랑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7월 패키지라고 해서 이 통화 스와프 얘기는 아니고 2+2 통상 협의에서 나왔던 환율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서로의 환율에 대해서 지켜나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원론적으로 시장에서 맡기겠다라는 게 사실 결론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선에서 아마 얘기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통화 스와프의 얘기보다는 일단 뭐 재무부와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와 우리나라의 기재부와 같이 얘기했었던 과거에 얘기했었던 것을 일단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있었던 회의였고 원래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통화 스와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거기 곁들여서 플러스로 이제 통화 스와프 얘기하는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뭐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히 개념 정리해 주시면 지금 통화 스와프가 우리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미국 요구를 그냥 그 통화 스와프 없이 받아주면 뭐 우리 금융시장이나 환율 이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3,500억 달러거든요. 미국은 업프론트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불. 그러니까 먼저 돈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서 3,500억 달러의 비중은요. 84%나 됩니다. 이거를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3,500억 달러라는 거를 달러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기면서 뭐 일각에서 정치권이 나온 것처럼 외환 위기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통화 스와프를 맺자라고 우리 정부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원화를 빌려주고요. 달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좀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예요. 상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거 안 되면은 금융위기 다시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500억 달러 못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 스와프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해주느냐 마느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를 그렇게 되면 무제한으로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축 통화국에 있는 나라들만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상태예요.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양보를 해준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기간을 정해놓고 금액도 무제한이 아니라 얼마만 딱 정해놓고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안 해주는 또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손을 좀 벌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위기도 그랬어요. 지금 원화 가치 너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 시장 불안해하니까 통화 수업을 좀 맺어줘. 그럼 우리는 뭐를 하나 줄게. 그래서 뭔가 딜의 어떤 협상으로서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게 바로 통화 수업이었거든요. 미국 입장에는 이런 좋은 무기를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통화 수업부 무제한 안 해줄 겁니다. 언제든지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게 통화 수업부 해줄까 말까 요걸로 우리나라를 컨트롤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는 셈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수업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근데 만약에 우리 금융시장이 막 뭐라 그럴까요? 큰 혼란을 겪고 이러면 어차피 미국이 우리하고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미국도 그냥 완전히 방치하고 너 무조건 선불로 다 투자하고 현금으로 다 하고 이렇게 최종 결론은 안 난다면 통화 스와프를 해주긴 하되 어떤 기한을 정하고 금액도 정하고 이런 그 범위 내에서 해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된다 그러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일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얘기가 나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완고한 상태고 또 하나가 일본이 지금 또 난립니다. 야 우리도 버틸 걸. 일본 자국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야 한국처럼 버틸 걸.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양보를 해주면 일본과의 문제도 생겨요 지금. 일본 내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도 이제 버텼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양보를 하기 또 쉽지 않은 요인이기도 하네요. 네, 미국 입장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통화 스와프 어떤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체결되면 환율도 좀 안정세를 찾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통화 스와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통상이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과 이제 무역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는 이 문제가 끝난다 그러면 환율에는 확실하게 이제는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는 좀 기대감을 이제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외 환율에 영향 미칠 만한 다른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금리 차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2.5% 기준금리가 미국은 4.25%인데요. 4.25%인데 금리 차가 1.75%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0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금통위원들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요. 야, 이거 지금 금리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리자니 지금 환율 더 벌어질 것 같고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은 금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 환율이 너무 생각보다 높아져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무역 당연히 무역 정책이라든지 경기 성장에 대한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시너드 오코너의 All Apologies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What